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정신 아침반 네, 안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네. 네. 오전엔 비가 오더니 오후에는 또 비가 안 오고요. 부분적으로 와요. 시간을 두고. 그러네요. 국시성 후. 지역이 아니고 시간차로 옵니다. 요즘 주말마다 비가 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운동도 잘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뭐 플랭크라든가 스쿼드라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냥 책이나 좀 평소보다는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책 읽는 거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날도 책 읽기 좋은 날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네. 소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유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던 날이 아닐까. 그리고 네. 또 지수 대비 괴리감이 어마무시하다. 특별히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은 몇몇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괴리감이 어마무시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장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코스피는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173, 그래요. 하락 종목 수가 726.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예, 이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좋았다는 얘기죠. 170 종목 올려서 0.4%밖에 안 700 종목이 떨어졌는데 0.4%밖에 안 떨어졌다는 건. 네. 그리고 코스닥은 1.77%나 상승을 했는데요. 급등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372개, 네. 하락 종목 수가 1154개. 급등했는데 예. 종목 수가 오른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뭔가 네. 하고 봤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네. 12%, 17% 가까이 이렇게 둘 다 급등을 했는데 거의 폭등입니다. 시총 네. 1, 2위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요 두 개 종목이 코스닥에 기여한 바가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7% 정도 올랐으니까 네. 요 두 개 빼면은 코스닥 마이너스예요. 게다가 게다가 종목 수가 뭐 1,550개가 떨어졌으니. 네. 예. 게다가 뭐 다른 2차전지 중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네. 좀 시총 큰 종목들 급등한 것들 빼면은 코스닥은 뭐 대부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일반 종목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정말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1,8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5천억 순매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역시 공매도에 대한 스퀴즈라고 표현하는 네. 공매도 스퀴즈, 즉 그 공매도 쳤던 거를 손절하는 환매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예, 에코프로에서 한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BM도 한 2,000억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네. 1,000억대 정도가 최고 신기록이었는데 1,000억대 순매수가 7월 3일 날 그때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에코프로가. 네. 그때 3,000 몇백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예. 오늘 2,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쇼스퀴즈가 아닌가. 네. 생각도 쇼스퀴즈 뭐 듭니다. 거의 확실하죠. 외국인들이 뭐 이걸 그동안 계속 샀던 좋아서 샀던 게 아니잖아. 그 앞서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있죠. 이 해당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는 누구는 공매도를 쳤다가 목숨줄 날라가고 지금 토해내고. 손절치고 예. 근데 그럼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또 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세력이 와서 한 번 더 피를 토하는 그런 장이고. 그런데 이게 그 공매도 잔고가 줄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환매수가 있으면 안 줄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력은 또 공매도를 치고 계속 바톤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바톤을 받는 게 아니지. 이 세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세력이 공매도 치고 이 세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세력이 공매도 치는 그런 웃기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공매도 잔고도 에코프로만 봐도 1조 2,500억 정도? 네. 1조 2천억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만 해도 한 3천억, 4천억대 정도였었는데 빠르게 공매도가 늘어나서 네. 잘 쉽게 안 줄고 있네요. 이게 나중에 다 피를 토하면서 진짜 숏 스퀴즈 오브 스퀴즈가 될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급등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뉴스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이 일부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뉴스를 계속 뿌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온갖 그런 건 나쁜 범죄잖아요. 예. 아니야. 그거 많이 한대.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네. 듣긴 듣는데 네. 그거는 이제 범죄잖아요. 공매도 쳐놓고 나쁜 뉴스를 의도적으로 뿌리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 나쁜 뉴스는 없는 나쁜 뉴스라기보다도 어디서 찾겠지 뭔가를 찾아서 막 뿌리겠지. 조금 더 사실이긴 하지만 좀 안 좋은 면을 더 부각시켜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뉴스를 일부러 뿌리는 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증권 당국이 만약 공매도 세력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잡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사례들을 또 적발이 되는 사례를 또 보이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업종 상승률로는 철강 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삼화알미늄,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철강금속 섹터가 거의 뭐 상승을 많이 하는데 현대제철은 같이 오르는 날을 못 봤어요. 네. 얘네는 뭐 상관없죠. 2차 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 네. 네. 자동차 강판 회사입니다. 네. 화학 섹터는 두 번째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코스모 화학, 율촌 화학, 코스모 신소재,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이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가 요즘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막 반복을 계속하네요. 대우건설이 어제 10%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8.6% 하락했습니다. 예. 삼부토건, 한시공영, 현대건설, DLENC, GS건설도 3에서 6%씩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해운주들이 골고루 다 떨어졌고요. 항공주들도 한 1, 2%대씩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비금속 건물 섹터는 건설주랑 어제 같이 급등하더니 오늘은 같이 급락했습니다. 네. 뭐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의, 쌍용시엔이 시멘트 업체들이 1에서 4%씩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테마로 뜬 거는 심센 그 주포 주식들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테마성 자금들이 다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예. MOU 체결을 대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하면서 그 수급이 좀 많이 쏠렸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너무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바닥 수준까지 막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팔 사람들이 이미 다 팔았고 약간의 호재도 그런 것들은 좀 세게 반응을 하잖아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했다가 좀 MOU 체결만으로는 좀 약하다고 인식을 하는 게 좀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MOU 체결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좋은 어차피 이거 단타 치러 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쪽 편 정지전자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세게 붙는데 단타 저쪽 가서 쳐야지 뭐 여기서 칠 이유가 있겠어?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2차전지 중에서 급등 나오는 회사들은 계속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를 46에서 48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최근에 양극재 캐파 목표를 2030년 기준으로 61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비중국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매우 한정적인 업체라서 타 양극재 업체 대비해선 셀 업체와의 협상력이 매우 높을 것이다. 네. 네,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지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목표가는 점점 올라가고 캐파도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안타에서는 하반기에는 2차전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수주 모멘텀이 양극재 위주였다면 분리막 등의 여타 소재들도 계약이 본격적으로 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2차전지에서도 오른 종목은 뭐 한 10배 올랐는데 떨어진 종목은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고 네. 상승세가 조금 굉장히 좀 서운했던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은데 좀 골고루 좀 온기가 퍼질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계약 체결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사실은 근데 셀업체에 비해서는 양극재 업체들은 훨씬 유리하죠. 제가 보기에는. 셀업체들은 셀업체들은 설비 증설이 너무 많아. 물론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더불어서 설비 증설 많긴 한데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셀업체들은 조금 또 사고 나면 또 물론 이제 분리막 업체들도 거기 끼얹겨 들어가죠. 분리막 업체들이 제일 큰데 분리막을 그걸 쓴 거는 셀업체들의 문제니까 사실은 그 화재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분리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리막을 두껍고 좋은 걸 썼다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셀업체가 결정한 거니까 셀업체의 문제죠. 네, 거기는 그런 노출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뭐 MOU 체결 때문에 어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한국 신용평가에서는 하반기가 건설사들 재무 부담이 좀 더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태영건설, 한신공영 이런 회사들 이외에도 신용 등급을 더 하향할 건설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향후에 분양 위험 통제 여부가 신용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상반기에 서울 분양 물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뉴스 같은 것만 봐도 30대들이 그렇게 대출 추가로 받아서 주택을 더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서울은 그런 반면에 지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까지 건설사들의 여건 회복이 좀 쉽지 않다. 네, 주택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그 연체율이 통틀어서 한 15% 넘게 나오잖아요. 지금 PF 쪽이요. 네. 네. 그 증권사 PF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PF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계약 단계에서 빌려주는 브릿지론 같은 거에 많거든요. 이 브릿지론이 지금 연체가 많다는 건 뭐냐면 본 PF로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PF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니 사실 전망이 좋아야지. 딱 우리 이거 시행을 해서 시행사가 이제
본 PF로 넘겼을 때 이거 바로 분양 다 돼서 그냥 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사업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돈 잘 돌아가. 이런 개념이면 좋은데 조금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자체가 정말로 올랐고 뭐 조합과의 이제 갈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은 좀 다릅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걸 지어놓고 지어줄 수 있을까? 지금 완공되고 있는데도 입주가 느려지는 집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무서워서 진도가 안 나가지.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놓고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좀 썼는데 진도는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다음 단계로 진도가 안 나가면 이거는 그냥 이자만 내는 상황인데 이자만 내다가 이게 자기가 버는 게 있으면 이자를 내지만 버는 게 없으면은 이자를 못 내는 거니까 그 사실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힘들다는 이야기가 사실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작년도부터. 근데 이 PF 보증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말 20조 원 수준이었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소폭 더 증가했고 여전히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추가적으로 이 신용 보강하는 건설사들이 PF 신용 보강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이 트리플 B 등급 정도 수준의 건설사들만 힘든 게 아니라 A급 건설사들 중에서도 신용 등급 하향 사례가 네. 나올 수 있다라고 한국신용평가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같은 것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뭐 러시아 접경 지역 부분부터 해가지고 국가 산업 체질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거다라고 한투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곳은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MOU 체결이 일단 본계약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전쟁 양상도 지켜봐야 된다. 뭐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드니까요. 네. 그리고 토목 건축 분야에서 또 독일이랑 이제 프랑스 업체 중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건설사들이 많대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회사들이 MOU 체결은 했지만 수주까지 실제로 따내는지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최상욱 대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대우건설, 삼부토건, 한신공영 골고루 거의 뭐 3에서 8% 사이로 전부 다 좀 하락세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건비도 올라가지만 공사비, 자재비, 시멘트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7월부터는 시멘트 가격이 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에서 뭐 라면 업체, 뭐 우유 업체뿐만 아니라 막 가격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멘트 가격도 좀 통제를 하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업체들이 결국은 인상을 선택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쌍용 CNE와 성신양회 여기가 좀 시장 점유율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네. 이 업체 두 업체가 7월부터는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한 10%대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이 두 업체가 올리면 연이어서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에서는 최근에 GS건설이 공사비를 평당 545만 원으로 조합이랑 계약을 했었는데 500만 원대에서 갑자기 평당 987만 원으로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죠. 이렇게 인상을 통보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근 값이 비싼가 보다.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겠죠. 안 넣던 철근 많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2배씩 아, 어떻게 2배씩 올라가냐? 그러게요. 네, 대박이다 진짜. 네, 네.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네. 네,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데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대 비중 차지하는 게 전기료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기료가 최근 2년 동안 44% 상승을 해서 시멘트 업체들도 좀 올려야 된다라는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요거 근데 이렇게 원가가 계속 올라가서 분양가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분양가가 이제 밀어붙이면서 집값의 하락을 일부 받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원가 개념이 조금 있으니까. 최소한 서울은 사용 개념인데 사용 개념을 깔 때 이제 원가 개념이 분명히 들어갈 테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한국은행에서 국내 이제 가계부채 분석 자료를 냈었는데, 네네, 저도 봤어요. 그 심각하죠?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까지 끼면 200%예요? 200%까지는 안 되는데 150%대 정도까지 네, 올라가면 2위가 한 110%대 정도 되면 정말 압도적인 세계 1위잖아요. 네. 이거 과연 언제 터질까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 대학교 딱 입학했을 때쯤 그때도 가계부채 심각하다. 옛날부터 막 가계부채 900조다, 800조다, 미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GDP 대비로는 이거 역대 최고일 거예요. GDP 그렇죠. 대비로는. 그래서 진짜 심각해요 이번 거는. 네. 근데 요즘에 또 30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또 다시 증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로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로
그 미국도 그렇게 갔다가 박살난 거고 대부분 GDP 대비로 부채가 많아지면 부채 많은 거는 해결이 없어요. 부채는 결국 갚아야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갚던가 자빠지던가 뭐 이렇게 돼서 좀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난 3월 기준인가로 105%예요. 그 전세금 빼고 전세금 빼면 네, 그렇죠. 가계부채가 전세금 빼도 순위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전세 빼고 105%고 기업 대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지금 총 GDP 대비 총 부채가 220%입니다. 220%좀 돼요. 기업 110 블라블라 돼가지고. 네. 근데 거기다 전세값이 붙으면 더 높은 실질적인 거죠. 근데 전세는 되게 그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라서 지금 역전세가 문제가 나면 전세가 부채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사람들이 전세가 사용료가 아니라 부채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계속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주식시장이 가다가도 자빠질 수 있는 최대의 리스크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근데 다행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알고 리스크라는 있고 거. 한국은행은 또 괜찮다는 톤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이 누가 맞냐? 결국 전체적으로는 뭐 150% 이런데 누가 맞냐면은 고소득자일수록 대출이 훨씬 많고 네. 저소득자일수록 대출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감내 가능한 정도라는 이제 평가도 있고 반대로 좀 위험하다는 쪽도 보면은 양쪽 다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어렵네요. 시간만 끌면 되죠. 제가 보기엔 시간 끌면 해소가 되는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은행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연착륙을 하려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안다는 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생각보다 조금 뒤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연말에는 금리 낮춰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낮출 거고요. 그럼 이런 금리 상황을 계속해서 맛을 보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그 가격이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는데 뭐 5% 6%씩 그 이자를 내면서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준금리가 뭐 0.5%까지 위에서 쭉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가계부채가 무한정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네. 다시 이제 3.5%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네. 가계부채도 조금 슬금슬금 네. 문제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어제도 저희가 연합인포에서 일부에서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서 일반인들은 좀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 지금 하나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PF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앞서 말했던 그 A하고 BBB 등급의 기업들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리스크입니다. 채권 금리가요. 예, 얘들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 신용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의 그 리스크가 진짜로 커지는 상태가 오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얘네가 자빠지기 시작하면 연쇄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물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네. 아무래도 보증을 직접 해준 건설사나 이제 증권사가 무너지면 네. 정말 이제 사태가 여파가 퍼지겠죠 주변으로. 근데 증권사들은 자기 돈을 지금 꽤 많이 벌잖아요. 증시가 좋아서 지금 거래도 꽤 되고 하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시간만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끌어주면 갚는 거지. 번 돈으로 갚고 번 돈으로 갚고 자본금 대비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데는 자본 녹이면서 갚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잘못하면 예금이 빠지고 이래버리면 골 때리니까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의 코픽스 금리가 상승했다는 소식도 어제 들렸거든요. 6월 달인데 6월 달 기준으로 은행의 조달 금리죠, 사실 코픽스 금리는.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이 변동 금리 대출도 요 코픽스 금리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6월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일단 코픽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4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3.8% 그리고 신규 코픽스 기준은 14bp 상승해서 3.7%였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이제 대출자들한테 실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5.61에서 5.75로 상승해서 이것도 분명히 대출받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인데 네. 은행 입장에서만 봐도 NIM, 이 순이자 마진이 점점 하락한다는 소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메리츠에서는 이 코픽스 신규 마이너스 잔액 요 차이, 요 갭 기준으로 NIM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6월 차이가 마이너스 10bp입니다.
잔액 기준으로 4bp 올랐고 신규 기준으로 14bp 올랐으니까 차이가 마이너스 10bp죠. 근데 이게 전월에는 마이너스 20bp여서 축소가 된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라서 1분기보다 2분기에 NIM이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NIM 하락은 전통 이제 시중은행들이 6bp 정도 하락한다면 카카오뱅크는 22bp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네요. 카카오뱅크 어렵겠네. 네, 22bp 하락이면 엄청나네. 적지 않죠. 0.22%인데요. 네, 마진이 0.22% 줄어들면 큽니다. 얘네가 어차피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지도 못하잖아, 제대로. 근데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대출 금리를 많이 낮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많이 땡겨와야 되니까. 네. 규모의 경제가 사실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돈을 대주는 팀들이 그냥 꾸준하고 든든하면 계속 규모를 키워가서 다른 회사를 다 먹는 수준의 규모까지 키워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은행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할 거냐,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오늘 시장도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 2차전지 가지신 분들은 좋았고 그 외의 분들은 어려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차전지 홀더의 이 글이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떠돌았는데 네. 내가 2차전지 주주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네, 평소에는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서 막 약간 말도 못 붙이고 약간 이렇게 수기가 없는 성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는 2차전지 주주다 이런 다짐을 좀 하니까 못하던 행동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자신감을 찾았다 이런 글들로 봤는데 진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주주들은. 반면에 2차전지 없는 사람들은 뭐 요즘 좀 약간 풀이 좀 죽어 있는 자숙의 기간을 거치는. 그리고 저 요즘 장에서 조금 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냥 중요한 거는 자기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수익률이 50% 넘는데도 포모를 느낀다는 거야. 응?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사람이 상대적이라서 예. 내가 50%여도 옆에 사람 100%면 그렇죠. 화나고 열받고 100% 넘는 사람들이 좀 되니까.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좀 비중을 많이 실은 분들은 100% 다 넘었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는 이거 돈 못 벌었는데 쟤는 100%를 넘게 벌었어 이러고 자기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모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그거 많이 느끼시면 어떻게 하냐면 과욕을 부리게 되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주식시장에 이제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차피 하루 이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하는 것처럼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옆에서 누가 휙 지나간다고 같이 쫓아가면 내 페이스를 오버를 해버리면 완주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길을 이렇게 또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